자, 다음 411페이지로 가시면 과세거래라는 게 나와요. 자, 과세는 세금이 부과되는 거래다. 그래서 과세거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세금이 부과되는 거래가 있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세거래는 어떤 경우냐? 밑에 재화를 기본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용역을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재화를 외국에서부터 수입하는 거는 전부 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밑에 보세요.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어 면세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고요. 과세 면세 구분해 보시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고 밑에 면세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면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종목별로 배우겠지만 면세되는 재화를 판매한다. 예를 들면 서점에서 책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 책, 도서는 면세됩니다. 면세되는 재화예요. 그러면 서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팔 때는 부가세를 받지 않겠죠. 면세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돼요. 수입을 하는 경우에 외국에서. 자, 그래서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 또는 개인이라고 돼 있고 과세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면세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것도 면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래서 재화를 수입을 하는데 면세 재화를 수입을 한다. 그러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과세 거래의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럼 재화의 공급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재화를 먼저 이해하자고요. 재화의 개념. 재화란 우리 예전에 처음 회계 배울 때도 했던 얘기인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채물과 무채물을 말한다. 자, 무채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유채물 중에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표나 어음이나 주식의 채권 이런 것들은 소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채물에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료, 기계, 건물, 기타 모든 유형적인 물건을 유채물이라고 얘기하고 무채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스나 전기,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어업권, 광업권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이외의 모든 것을 무채물이라고 하고 이 유채물과 무채물을 합쳐서 재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 공급의 범위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재화를 판매를 할 때요. 재화를 판매를 할 때 실제로 판매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급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크게는 뭐랑 실지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 공급은 대부분이 유상 공급에 해당하고요. 간주 공급은
무상 공급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주 공급을요, 다른 말로는 공급의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공급의제. 공급으로 간주한다. 공급으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실제 공급은 크게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물건을 팔 때 외상으로 팔든 대가를 받고 팔든 여러 가지에 의해서 공급을 했을 때 실제 공급이라고 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413페이지 재화의 실제 공급 봐보세요. 위에. 계약상의 원인이 됐든 법률상의 원인이 됐든 자, 매매 계약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기타 매매 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가공 계약.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거.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OEM이라는 말 들어봤죠? OEM. OEM이 뭐예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주문을 넣어서 만들어 오는 형태예요. 이걸 OEM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나이키라는 회사가 신발을 만들 때 미국에서 만들어요? 아니죠? 거의 요즘에는 거기가 많던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나 옛날에는 뭐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이런 데서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자, 요즘에 인도네시아에 많이 OEM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의 나이키가 얘네한테 주문을 넣어요. 우리 운동화 100켤레만 만들어줘 라고 해서 100켤레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재료를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죠. 원재료를 얘네가 구해서 만들어서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얘가 주문을 하면서 원재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원재료를 보내주고 야, 운동화 이렇게 만들어서 줘. 그걸 다시 넘겨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가공계약에 의해서 얘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나 전부를 얘네가 부담하고 만들어서 보내면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 얘네가 주문받은 애들이 얘네가 재료를 자기네가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고 만들어서 보내면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주문을 넣으면서 원재료를 다 보냈어요. 그럼 얘네는 가공만 해서 넘겨주겠죠. 가공만 해서 넘겨주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공만 해서 보내주는 건 뭐라고요? 용역의 공급이고 이렇게 보면 헷갈린가요? 이렇게 할까? 주문을 넣어서 주요 자재를 부담을 하고 넘겨주면 이게 재화의 공급이고요. 원재료를 다 보내고 가공만 해서 보내주면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먼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요 자재를 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부담을 자기네가 했으면 재화의 공급, 부담을 안 했으면 주요 자재를 부담 안 했으면 용역의 공급. 구분은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교환 계약, 교환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 현물 출자 등 이런 것들은 다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를 다 유상 공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지 공급. 그렇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찌됐든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했으면 그거는 실지 공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가세가 과세되지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들이 413페이지 2번에 중간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첫 번째 담보 제공이에요. 여러분, 담보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예를 들어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근데 얘가 외상값을 안 갚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 너 못 믿겠어 이랬더니 얘네가 저 건물 내 거거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외상값 안 갚으면 너 저 건물 너 가져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담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가 일어났을 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건물은 내 거가 아니죠. 내가 넘겨받은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단순히 담보로 제공하는 건 실제로 재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서 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외상값을 나중에 안 갚은 거야. 그래서 저 건물을 내가 가져왔어. 이러면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담보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뒤에 넘어가 보세요. 414페이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거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세무서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자, 거기 보세요.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예가 나와 있어요. 다음 예에서 개인 사업체를 3억 부가세 별도로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그랬어요. 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거.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치킨나라라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업 양수자라고 나와 있죠. 양수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3억에 통째로 넘겼어요. 그럼 얘가 3억짜리를 받고 얘는 얘한테 얼마를 지급을 하겠어요? 3억 3천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부가세까지. 그러면 얘는 3천을 받아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무서에서는 3천만 원을 지금 받아놨어. 부가세로. 근데 얘한테 3억 3천 줬잖아요. 그럼 얘가 세무서에다가 나 장사 하나도 못했어. 나 얘한테 3억 3천 주고 왔거든. 부가세 그거 다시 돌려줘.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받아다가 얘한테 주는 거잖아. 그럼 뭐하러 하냐고요. 그래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할 때는 세무서가 안 껴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되셨나요? 그래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 설명이 거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4페이지의 아래쪽에 3번 조세를 물납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돈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하나 상속을 받았어. 그럼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상속세를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그냥 그 건물 너 가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뭘로 냈다고요? 실물로 낸 거예요. 건물로. 그러면 건물을 공급한 거니까 재화를 공급한 거잖아요. 근데 난 돈이 없어서 지금 물건으로 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부가세를 부담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세의 물납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매 및 강제 경매하는 경우 일단 공매는 뭐냐면 나라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물건을 뺏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뺏어가냐면 그거를 공공 매매를 올려요. 그래서 이 건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가겠죠. 그러면 그 돈이 국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얘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뺏겨서 불쌍한데, 자, 이 건물을 공급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또 내라고 하면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도 대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강제경매는요, 국세징수법하고 상관없이 개인. 그래서 민사에 의해서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야. 얘네 집 물건에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네 집에 가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기들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내 돈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게 강제경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또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뺏기는 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위에 보시면 수용시 받는 대가라는 게 있어요. 수용이 뭐예요? 수용? 이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거의 뺏어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내 땅이 이만큼 있어. 근데 여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고속도로를 뚫을 거래요. 그러면 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요 부분은 나라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귀속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걸 수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수용을 하면 대가를 안 주진 않아요. 지금이 뭐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대가를 어느 정도 지불을 해줘요. 근데 나는 이거를 판 게 아니잖아.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용에 의한 대가를 받았어도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 신탁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위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운용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가 신탁회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요. 위탁자가 야, 저 건물 내 건데 저 건물을 네가 가지고 와서 잘 운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남겨줘라고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맘대로 팔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수탁자가.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고 해서 이건 판매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맡겨놓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뭘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잘 나와요. 다음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잘 나오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종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나? 426페이지에 가면 연습 문제 1번 그리고 자, 그냥 1번만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 자,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자, 1번 증여세를 건물로 물납하는 경우니까 조세의 물납이죠. 그럼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고요. 2번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마찬가지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다음 3번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했대요.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4번의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조금 있다가 여기 간주 공급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상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427페이지의 7번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거기에 보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거 그랬죠? 거기에 보면 조세의 물납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담보의 제공도
아니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요 6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간주 공급인데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라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할게요. 자, 간주 공급.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 유상 공급이 아닌데 대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대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공급 의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얘는 크게는요,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자가 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리고 폐 없이 잔존 재화, 그리고 자가 공급을 다시 3가지로 보는데 직매장 반출,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이나 유지나 임차, 면세 전용,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어디까지? 420페이지까지를 한 번에 제가 써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업상 증여는 뭐 하는 거냐면 사업상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다 놨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내 뭐 단골 고객이나 아니면 거래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사업상 증여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서 핸드폰을 일반 제3자에게 1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그게 시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래처 사장한테 야, 이거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건데 너 한번 써봐. 그러면서 그냥 줬어요. 그냥 줘도 나는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가세를 얘한테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넌 재화를 공급한 게 맞아. 네가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을 했으니까 넌 부가세를 받았다라고 보고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러면 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얘네 회사에서 60만 원에 사다가 1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품이 하나 있어. 그럼 회사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간 거니까 상품은 60만 원어치가 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0만 원이라고 파는 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받아놨다. 안 받았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줬으니까 당연히 안 받았겠지. 그거에 대해서 10만 원 시가의 10%예요. 대가를 안 받았어도 대가를 받았다라고 보고 이거를 나중에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거래처 사장한테 그냥 줬으니까 뭘로? 접대비로 하시면 돼요. 7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처리하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나와요. 이런 거 우리가 분개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얘예요.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시가만큼 부가세를 받은 걸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 돼. 그게 지금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무상공급이에요. 무상공급. 자, 두 번째, 자가공급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가 쓴다든지, 우리가 팔려고 사다 놓은 걸 우리가 쓴다든지, 이런 경우를 자가공급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자가공급이 다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자가공급 중에 요 세 가지만 뭘로 본다는 거예요? 간주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직매장 반출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해볼게요. 삼성전자에서 뭐 LCD TV를 제작을 했어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판매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다가 갖다 놓겠죠. 그쵸? 근데 얘도 하나의 사업자고 얘도 하나의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대가를 받지 않고 LCD TV를 줬다고 해도 대가를 안 받았다고 해도 얘는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자, 얘네를 각각의 사업자라고 보지 않고 얘네 둘 회사가 두 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같은 회사라는 얘기죠? 두 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얘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는 장소만 옮긴 개념이에요.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만 옮긴 거니까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얘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었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삼성 디지털 프라자로 보내는 거는 재화를 공급한 거라는 얘기예요. 보셨나요? 요거 안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아까 제가 모르니까 넘어가세요 라고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여드릴게요. 아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했을 때 저기 401페이지에 잠깐 보세요. 거기에 효력 있었단 말이에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 그래놓고 두 번째 효력 보이시죠? 그 밑에 옆에 보세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 의제를 배제한다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이 얘기예요. 얘네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했어. 그러면 얘가 얘한테 재화를 공급을 해도 그거는 공급 의제에서 배제하겠다. 그러면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원칙은 주사업장이나 이런 걸 안 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프라자로 LCD TV를 보내면 이건 직매장,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직매장 반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회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을 했어. 그러면 같은 회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내도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계속 할게요. 자, 원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선택을 했으면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재화를 공급을 하면서 얘가 얘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나요? 같은 회사이었을 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간주 공급이 아니죠.
장소만 옮긴 거예요. 근데 얘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럼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돼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였을 때. 이런 얘기들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자가 공급의 직매장 반출을 할 때 이걸 아무것도 안 했다고 치면 삼성전자라는 회 사업장에서 삼성 디지털 프라자라는 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애들은 다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요. 발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직매장 반출만 간주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아니, 그 웃기잖아요. 내가 거래처 사장이 왔어. 내가 거래처 사장한테, 야, 이 핸드폰 써봐. 대신에 세금계산서 끊어줄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다 뭐가 안 나와요?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얘만. 되셨나요? 얘 조심하셔야 돼요. 원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또 되게 웃겨요. 다른 애들은 다 시가로 신고해야 돼요. 근데 직매장 반출만 원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돼요. 자, 원칙만 얘기할게요. 간주 공급은 대가를 안 받은 무상 공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가 공급 중에 직매장 반출은 자기네가 판매를 안 하니까 판매 목적으로 매장에다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을 하는 거니까 재화의 공급이라는 얘기고. 맞죠? 그러면 당연히 모두 발급을 해줘야 된다.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같은 회사끼리 이익을 붙여서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자, 요 정도까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에 대한 지출. 유지라고 볼게요, 그냥. 유지 임차, 뭐, 구입을 해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여러분이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비영업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소형 승용차를 영업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소형 승용차. 그럼 소형 승용차도 어떤 기준? 1000cc. 여러분, 뭐, 배기량 얘기하죠? 배기량 1000cc 초과분이고요. 5인승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8인승까지, 5인승에서 기본적으로 5인승이죠. 8인승까지는 소형 승용차라고 보고 9인승부터는 승합차로 가죠. 승합차. 그래서 소형 승용차는 1000cc 초과분에 일반적으로 5인승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인승까지? 8인승까지 얘기를 하긴 해요. 자, 그러면 이 1000cc 미만이 되는 애들은 누구 말하는 걸까요? 1000cc 이하. 경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차. 자, 그래서 소형 승용차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용으로 소형 승용차를 쓰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영업용으로 소형 승용차를 쓰는 회사. 렌트카. 그죠? 렌트카. 또 택시. 그죠? 얘네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비영업용이라는 건 영업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업용으로 소형 승용차를 쓰는 회사는 택시하고 렌트카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야. 현대자동차에서 영업부 직원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는 영업용이라는 거예요? 비영업용이라는 거예요? 비영업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업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요, 영업용으로 소형 승용차를 쓰는 회사는 안 나와요. 나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쓰는 자동차를 다 뭘로 보시면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보시면 돼요. 승용차는. 되셨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었어요. 아반떼를 만들었어. 근데 그 아반떼를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영업부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재화를 공급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 현대자동차에서 차 부속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속품을 우리 회사 차, 우리 영업부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에 수리를 해줬단 말이야. 그것도 뭐예요? 자가 공급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회사가 옷을 만드는 회사야. 근데 우리 직원들 작업복 하라고 옷을 만들어줬어. 그럼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가 공급은 이 세 개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 얘기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용차 회사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의 세 번째가 면세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사업자들이 있어요. 겸용 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형태가 뭐 여러분들 동네에 가면 정육식당 있죠. 정육식당. 정육식당은 식당은 과세 사업자고요. 정육점이 따로 이렇게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면세 사업자예요. 이게 왜 면세인지는 나중에 면세 배울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면세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세부담이 좀 덜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면세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고기 먹고 싶으면 어디 가서 먹어요? 식당 가서 먹죠? 돈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먹어요? 정육점에서 생고기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죠? 그게 더 싸니까. 생고기를 사오는 건 면세예요. 자, 근데 식당에서 파는 건 과세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면세와 과세를 두 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업자를 겸용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식당에 냉장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하나 사온 거예요. 냉장고를 살 때, 자, 원래는 식당에서 필요해가지고 식당으로 냉장고를 사왔어요. 그러면 냉장고가 1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사면 식당에서는 얘한테 110만 원을 주겠죠. 맞죠? 부가세까지. 그러면 얘는 매입세액이 10만 원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나중에 얘네가 식당에서 매출이 생기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이 50만 원이 발생했다고 쳐요. 식당에서 밥 팔면서 매출세액이 5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매입세액 10만 원 공제 받고 얼마만 납부하죠? 4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냉장고를 얘네 이름으로 사면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사업자예요. 왜냐면 부가세가 면제된 상품만 팔고 있으니까 얘네는 부가세가 발생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과세 사업자니까 얘가 얘한테 자, 냉장고를 제공을 하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얼마 줘야 된다고요? 110만 원 줘야 되겠죠? 맞죠? 부가세까지 똑같이. 근데 얘는 면세 사업자라서 이 10만 원 우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안 해요. 신고 안 하는 애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냥 110만 원짜리 냉장고가 생기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1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좀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당 이름으로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정육점 이름으로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식당 이름으로 사는 게 유리하죠. 왜? 매입세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식당 이름으로 사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냉장고 식당에 쓰던 걸 여기로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 얘가 식당에서 정육점에다가 재화를 공급하는 걸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에서 쓰던 거를 면세 사업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도 재화를 공급한 걸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공급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만들었어. 근데 요번에 일하는 직원이 생일이래. 그래서 생일 선물로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직원이 우리가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직원 작업복 하라고 준다든지 그 다음에 신발을 만드는 회사인데 작업화 하라고 준다든지 이런 개념은 복리후생의 측면이기 때문에 개인적 공급으로 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폐업 시 잔존재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회사에 상품을 사온 거예요. 외부로부터 상품을 100만 원어치를 사왔어요. 그러면 돈을 얘한테 A라는 사업자한테 110만 원을 주고 오겠죠. 과세되는 상품이라면. 그러면 10만 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장사를 하나도 못했어. 매출세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매출세액은 하나도 없는데 매입세액은 얼마가 있어 지금?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뭘 해줘요? 환급을 해줘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상품을 사다 놓고 하나도 장사를 못 하다가 매입세액을 환급까지 받았어. 그래 놓고 얘가 장사가 더 안 된다 그래서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을 얘네가 100만 원에 사다가 얼마에 팔냐면 1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원래는 100만 원 주고 사다가 150만 원에 파는데 폐업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매입세액도 이미 환급 받았겠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버리고 이걸 150만 원에 안 팔고 더 싸게 팔겠죠.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이익인 거예요. 그쵸? 맞죠? 매입세 공제도 환급도 받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세무서에서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회사에서 사업주한테 공급한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폐업 시 잔존 재화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사업주 누구요? 사장한테 150만 원어치를 공급한 걸로 보고 그러면 얘가 사장한테 얼마를 받아야 돼요? 165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15만 원은 납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부가세. 그게 폐업 시 잔존 재화입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라 대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들을 제가 어디서부터 415페이지부터 어디까지 42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각이 어떤 건지만 설명을 드렸고 요건 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내용인지는. 자, 그러면 특별히 나머지는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저기 418페이지에 중간에 개인적 공급 보이시죠? 개인적 공급의 마지막 줄에. 그리고 그래놓고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그 다음에 뭐 1인당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사업상 증여에 보면 밑에 박스에 보세요. 예외가 또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거, 부수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컴퓨터 책 같은 거 사면 그런 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책을 사면 예제가 들어있는 CD가 들어있어요. 책 안에. 이런 걸 부수재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이 주재화가 되는 거고 거기에 껴있는 뭐 CD는 부수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책이 원래 면세니까요. 책이 원래 면세니까 CD도 면세로 들어가요. 원래는 과세인데. 주된 재화가 뭐니까? 면세니까. 그런 것처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대가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자, 그런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있죠?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거.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거.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원래 사올 때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으면 부가세를 신고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올 때부터 매입세액이 없는 것들은. 자, 그래서 당초에 매입세액이 없으면 이건 사업상 증여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법에 따라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기부잖아요. 그죠? 야, 기부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좀 그쵸? 부가세 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